안녕하세요. 평택 고덕이란 곳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용기 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5남매 중 막둥이인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형제가 많다 보니 다복한 느낌도 있었고, 형제가 없는 저로서는 참 좋아 보였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의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고, 막상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형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특히나 남편네 식구들은 더욱 그랬죠. 재산은 꼴랑 콕딱지만큼인데 이걸 형제들끼리 다 나누게 생겼으니 진짜 짜증난다. 내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진 분명 재산을 정확히 배분하실 분이지. 에휴, 억울해서 어디 살겠나? 내가 장남이니 내가 가져가야 하는 건데.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만 자식이야? 당연히 자식들이 똑같이 가져야 하는 거지. 오빠 욕심도 많아. 넌 조용히 해. 부모님 등골 그렇게 빼먹어 놓고 할 말이 있냐 네가? 저거한테 들어간 돈만 생각하면 에휴. 오빠 지금 저거라고 했어? 그러는 오빠는 사업한다고 이 돈 저 돈 다 가져간 거 모를 줄 알아? 누가 누굴 탓해? 아유, 애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싸워대. 그만 못해? 부모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어쩜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래? 그리고 장남이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지. 넌 오빠한테 꼭 그렇게 대들어야 되겠어? 여자애가 어쩜 이리 드세? 오빠가 먼저 건드리잖아. 요즘 장남이 어딨어? 엄마 말 가려서 해. 절대 오빠한테 1원이라도 더 가는 꼴 못 봐. 그러니까 아빠는 전년퇴직을 왜 이렇게 빨리 하신 거야? 자식들 앞날 생각 안 해? 본인이 끝까지 우릴 책임져야지.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너네 아빠도 참 무책임하지. 애가 5이나 딸렸는데 정년퇴직하고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시댁에 갈 때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싸우기만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불편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아주 갓난 어린 시절부터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일을 하고 그 돈을 전부 한국에 붙여 자식들과 어머님이 호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장본인이셨죠. 하지만 그런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와 이제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셨는데, 자식들은 그동안 공부시켜주고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 못하고 늘 불만만 가득했어요. 아, 형들, 누나, 그만 좀 해. 아빠가 무슨 이 집 봉이야? 아빠 정년 퇴직할 때 다들 성인이어서 일 다니고 있었잖아.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부모님한테 돌려드릴 생각은 못하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진짜 아빠가 불쌍하다. 야, 넌 빠져. 형이랑 누나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네가 뭘 아냐? 막내라 아무것도 모르지 아주. 막둥이라 그저 오냐오냐만 자라가지고 뭘 안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끼어드냐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뭐가 틀린 게 없어. 커서 부모 봉양할 생각은 못하고 아직까지도 못 뜯어갈 거 없나 염탐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아, 다들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자기 나중에 얘기해. 얘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당신이 좀 더 일했으면 얘들이 이러겠어? 사는 날까지 원래 사람은 일하는 거라고. 그래, 다 내가 죄지.
이 나이 되도록 뼈 빠지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놨더니만 아주 끝이 없구나, 없어. 요생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때랑 똑같은 줄 알아요? 책임감하고는 하여튼, 에휴. 저는 정말 제3자 입장이었지만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홀로 젊은 시절부터 퇴직할 때까지 타지에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식들과 부인을 위해서 한 몸 바쳐 희생한 것도 모자라 이제 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렇게 자식들에게 원망이나 듣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 전 그런 아버님을 많이 이해하고 존경했어요. 저희라도 아버님께 잘해드리자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아버님도 그런 모습을 고맙게 생각하셨고요. 아버님, 이거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산 니트인데 한번 입어보세요. 겨울이 추워졌는데 맨날 얇은 것만 입으시잖아요. 아유, 고맙다. 나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네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하지? 뒷방 노인네 취급당하면서 참 무슨 꼴인지. 아버님이 왜 뒷방 노인네예요? 얼마나 대단하신데. 지금까지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걸요? 그렇게 생각 마세요. 그래, 아빠.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종 나오셔서 이렇게 셋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자고. 인생 뭐 있어? 엄마야 챙기는 누나 형들이 많으니까 그냥 바람 쐰다 생각하고 한 번씩 나오셔요. 저희가 만난 거 많이 사드릴게. 아셨죠? 아유, 고맙다. 아주 내가 막둥이 하나는 기똥차게 낳았다니까. 그렇게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알겠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벌어먹고 사는 거지. 그냥 아빠 몸 건강한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돈도 쓰시고 홀로 타국 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빠는 충분히 즐길 자격 되세요. 고마워. 내가 참 너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 눈물이 난다. 어쩌면 자식들한테 고맙다는 말이 제일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도 표현을 못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버님도 알아주셨는지 참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의 이런 모습들을 다른 형제들은 또 시기 질투하였고 정말 본인들 멋대로 생각하기 바빴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형제들이 많은 것이 하나도 부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형제가 없는 제 자신이 참 속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남편 또한 그런 형제들을 매우 창피해 하였어요. 재수 씨랑 승종이는 참 아버지한테 무슨 속셈이 있길래 그렇게 잘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 잘하는 거죠? 속보입니다. 우리 똑같이 하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버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뭘 바라고 저희가 아버님한테 잘한다는 건가요? 당연히 아버님한테 잘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뭐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돈으로만 보시는지. 승종 씨랑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정말 다르네요. 뭐라고요? 아니, 재수 씨 듣고 보니 말이 좀 그렇네요. 그럼 우리는 뭐 아빠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말 조심해. 얘가 뭐 틀린 말 하든? 어차피 네 아빠 재산은 우리 장남한테 다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아무리 막내네가 잘해봤자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이 잘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네 큰형 앞길 절대 막지 말아라. 엄마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만 처음부터 끝까지 큰형밖에 몰라? 우리는 자식도 아니지? 참 너무한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서 그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일어서지. 너도 네 큰형한테 잘해. 우리 장남이 최고니까. 그저 장남밖에 모르는 어머님, 그리고 재산밖에 모르는 형제들 보고 있으면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작아지는 아버님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죠. 충분히 그동안 멋지게 사신 분이라 자식들한테 큰 소리 낼 법도 한데 아버님은 평생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본 모습 중에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는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안타까웠고 사실 저희 시대 때 아버지람은 희생만 하시고 일하느라 어디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나요? 그 대신 열심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형제들과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무시하고 갈시하기 바빴어요. 아빠도 그냥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사세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형들이랑 누나가 돈돈거려도 아무 소리 못 하세요? 내가 어디 그럴 염치가 있냐? 평생 돈 번다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너네 졸업식에 가보기랬어. 아니면 입학식에 가보기랬어. 애들이 나한테 정 없는 거야? 뭐 당연하지. 그나마 네가 막둥이라 내가 그땐 좀 일이 수월해서 네 졸업식이나 입학식엔 꼭 참석했었지. 너네 형들 누나한텐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빠라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해서. 아빠가 일부러 그랬어요. 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지. 그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아빠가 무슨 혼자 부귀영화 누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별걸 다 미안해하네. 아빠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들 아빠만 만만히 보는 거잖아. 아우, 답답해. 그러게요. 아버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게 뭐가 그렇게 미안한 일이라고. 전 정말 존경스러운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내 형, 너네 큰아버지처럼 능력이 있나 뭐가 있나. 그저 일하는 거밖에 없었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며칠 뒤 남편과 제가 화가 난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괄시하고 무시하던 시누이가 어느 날 아버님한테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친근히 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아버님은 참 좋아하셨고요. 전 시누이가 왜 그러나 싶었지만 곧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시누이의 속내를 알고 나니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빠, 이 서방이 이번 사업 확장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있잖아. 조금만 팔면 안 될까? 솔직히 이 서방한테 나 염치 없어 죽겠어. 친정에서 뭐 해간 게 있어야 말이지. 아빠가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그 땅은 아직 팔기도 그렇고 팔면 네 오빠랑 네 동생들도 다 나눠줘야 하는데 그럼 얼마 안 될 건데. 그러니까 몰래 해달라는 거잖아. 어차피 아빠가 가지고 있는 한 누가 달랠 거야. 그러니까 딸 하나 있는 거 그냥 혼수라고 생각하고 해줘요. 나 그때 시집갈 때 혼수 변변치 않게 해갔잖아. 두고두고 이것도 시댁에 욕먹는 일이다. 아유, 글쎄. 이 서방은 자신 있대냐? 지금 일 말아먹은 게 한두 번이어야지. 에휴, 내 딸 고생한다고 하니 걱정은 된다만. 시누이가 아버지께 땅을 팔자고 하는 소리를 제가 몰래 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그 땅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 땅마저 없으면 가뜩이나 매번 괄시하는 아버님, 얼마나 괄시할까 너무 걱정이 되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 주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할 일은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님을 말리는 일인 것 같았죠. 아버님이 정말 조금이라도 무시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남편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아버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 땅 가지고 있어요. 누나 말아먹은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누난 그때뿐이라고요. 뭐 해주면 다 들어먹고 그러면 또 나 몰라라. 어디 한두 번이에요? 누나뿐만 아니라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아버지 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나도 달라고 안 할게. 그냥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필요할 때 팔아 쓰시든 해요. 네? 제발.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렇지. 뭐 쟤도 얼마나 사정이 힘들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아유, 다 내가 죄지. 아빠 진짜, 아빠가 해준 게 왜 없어? 얼마나 우리한테 희생했는데. 마음 아프니까 그런 생각 마요, 진짜.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평생 타국에서 우릴 위해 희생하는 게 어디 쉬워? 난 진짜 아빠 존경한다니까. 너라도 그런 말 해주니 내가 살 것 같다. 우리 막내 철들고 진짜 잘 컸어. 이렇게 바른 모습 보니 보기 좋아. 아버님은 기어이 땅을 팔 것을 고민하셨고, 아버님을 위해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다 신우이가 본인 남편과 한 얘기를 아버님이 듣게 되었고, 그렇게 착하고 순한 아버님은 그날 처음으로 엄청 화를 내시며 헛살았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그 말을 듣자마자 역시 신우이가 신우이 짓 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착한 아버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언젠간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답니다. 그 인간들은 정말 인간 같지 않았거든요. 아빤 분명히 해준다니까. 솔직히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랑 동생들 모르게 아마 해줄 거야. 우리 아빠 순진하잖아. 그리고 고명딸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배겨? 솔직히 나한테 더 해줘도 돼. 딸이 둘도 아니고 나 하나인데. 아빠 땅 팔고 나면 이제 가진 거 없으니까 경비일이라도 소개해줘야겠어. 혹시라도 우리한테 땅 해줬다고 빌붙으면 어떡해? 나 생각 진짜 기발하지 않아? 하여튼 자기 사업 자금은 걱정 마. 아빠가 분명히 땅 팔아주실 거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 장인어른이 그래도 자식들 말이라면 꿈뻑 하시잖아. 꼭 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회사도 굴러가지. 뭐야? 이 고얀 것들. 아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는구나. 내가 바보라서 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줄 알아? 그리고 빌부터? 누가? 내가?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니들한테 난 빌붙는 거고 너네 나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고? 아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심 아니고. 됐다. 너도 네 오빠, 네 동생들 다 똑같아. 평생을 날 아주 개 취급했지? 아휴, 아마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야. 인생 헛살았지. 남들은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봉양한다고 다 나선다는데 내 평생 너를 위해 살았건만 참 부질없다, 정말. 아니 여보, 왜 애들한테 히스테리는 부리고 그래요?
그리고 애가 그냥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당신도 조용해. 다 애들이 이렇게 된 건 당신 탓도 커. 얼마나 애들 앞에서 날 무시했으면 애들이 이렇게 날 쫄로 봐. 처음으로 역정내시는 아버님이 정말 정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한동안 자식들과 대화를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희 내외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내외야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던 날 소주를 드시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평생 눈물이라고 없던 남편은 아버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죠. 내가 헛살았지. 절대 잘못 키우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는데 완전 실패야. 내 인생도 실패나 다름없어. 아,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자식들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다 내가 아니까 됐어. 아휴, 진짜 인생 참 알 수 없다더니 말년에 참 끝내준다. 아마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자식이랑 부인은 있는데 이렇게 독거노인처럼 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참 내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정말. 하루하루 왜 사는가 싶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셔요. 그 집에서 살기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그냥 다 모른 채 하고 살아요, 우리.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그래도 내가 그나마 사는 이유가 너희 대회야. 정말 고마워.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날 서로 속내를 많이 얘기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그나마 저희가 기분을 많이 풀어드려서 좀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그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리고 진작 더 찾아뵐 걸 싶었죠. 평소 겉절이를 좋아하셨던 아버님이시기에 저희 집 겉절이를 하다가 어머님 댁에도 김치를 가져다 드리려고 들렀는데 쓰러져 계시는 아버님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전 그 충격을 말로 다하지 못하였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어머, 아버님, 눈 떠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님, 이럴 수는 없어요. 제 말 들리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아버님은 사망 판정을 받으셨고 알 수 없는 돌연사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울다 남편이 도착을 했고 남편 또한 울면서 절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님과 형제들이 도착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시아버지가 돌연사하자 김치 주러 간 저를 범인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개념 없는 사남매가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올케가 발견했다며? 나 우리 아빠 돌연사인 거 못 믿어. 분명 뭐가 있었겠지. 네 책임 아니야? 우리 아빠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럴 순 없잖아. 우리한테 그렇게 돈 주지 말라고 아빠를 조정하더니 아빠가 기어이 돈 준다고 하니까 아빠한테 뭔 일 저지른 거지?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말이야. 엄마, 얘 아주 무서운 애야. 저 얼굴로 뒤에서 아빠 조종하고 있었다고. 앞에선 아버님 하더니 결국 이가 애들 돈 준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만든 거냐? 너한테 안 떨어질까 봐? 엄마, 누나, 말 가려서 해. 이 사람이 미쳤어?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누나랑 형들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모함해?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돌연사래잖아. 앞날은 알 수 없다고. 진짜 엄마도 그렇고 다들 실망이다. 너까지 이상하다. 혹시 재수 씨랑 짜고 친 거 아니냐? 너네가 특히 아빠한테 잘한 것도 이상해. 다 돈 보고 그런 거잖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다들 그런 말 할 자격 있으세요?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돈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돌아가셔도 또 돈 때문에 절 모함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전 결백하고 죄가 없으니깐요. 정말 살다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보네요. 저와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남매는 억지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절 고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며 진술을 해야 했고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아버님의 사망 원인을 밝힌다고 아버님의 부검까지 요청하는 사남매를 보니 진짜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뒤이어 엿듣게 된 인간 말종들의 이야기에 저희는 그만 기함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막내 재산분배 빼야 돼. 솔직히 자식이 5명인데 미국에 있는 넷째까지 해가지고 분할하면 얼마겠어? 막내라도 재산 포기하게 해야지. 이렇게 겁주면서 재산 포기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그나마 잘 분배될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솔직히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받아? 우리가 받아야지. 막내한테 재산 포기하게 하자. 그렇게 쉽게 될까? 무고죄도 크긴 한 건데. 어쨌든 걔네 마음 여리고 하니까 계속 압박하면서 재산 포기각서 쓰게 하자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고 저희 역시 가만히 있을 순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돈 가지고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 가지고 저희를 압박하다니 말이죠. 저희도 형제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그렇게 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니 당장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릴 고소해? 진짜 뻔뻔하다 옳게. 이제라도 취소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 재산 포기각서는 당연히 써야 하고. 아무리 네 잘못이라고 해도 내 막내 동생 와이프인데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 재산만 포기하겠다고 하면 없던 일로 할게. 이미 고소는 다 하고 사람 마음 이렇게 생치기 내놓고 취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저도 그 재산 갖고 싶거든요. 어디 끝까지 가죠. 어허라. 네 본색이 이제야 나오는구나. 넌 가장 비싼 변호사 사도 안 될 거야. 이 범죄자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범죄자인지 한번 보자고. 철딱선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돈에 환장한 악랄한 사람일 줄이야. 아버님이 불쌍하다.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우리 아빠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판사판 공사판이었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이 탐나던 건 아니었지만 저런 인간들에게 아버님 재산을 모조리 절대 뺏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판날 내 옆에 앉은 변호사 얼굴에 온 식구가 일제히 입을 틀어 막았어요. 아니, 큰아버지? 아니, 어떻게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변호해달라고 할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큰아버지도 당신네들 양심을 알아보신 거지. 오죽하면 남인 나를 변호해 주시겠어요? 이제 두고 봐. 끝까지 간다.
고얀 것들 내가 몰랐을 것 같지? 네 애비 살아있을 때 난 다 들었어. 너희가 네 애비한테 한 짓을 말이야. 얼마나 못됐는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집을 다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착한 네 애비가 말리더라. 이제 하다하다 무고를 하다니. 너희 무고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난 너희 같은 조카들 없다. 너네 아빠가 제일 고맙게 여긴 건 여기 막내네 뿐이야. 큰아빠, 이건 아니죠. 그래도 저희가 4대1인데 어떻게 막내 편을 들어요? 큰아빠도 이렇게 어리석은 분이었어요? 어디 한번 보자고. 내가 어리석은지 너희가 무고죄로 벌받을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알겠냐? 가족들이 놀란 이유는 저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큰 아버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의 친형이었죠. 아버님과 다르게 많이 배우시고 판사 출신 변호사였어요. 세상에 둘뿐인 형제 사이였고 아버님이 늘 힘이 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형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였죠.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생전 늘 저희 부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저희한테 참 많이도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아버님은 저희의 편에 서서 남편네 형제들과 싸움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라 이미 발도 넓은 데다 워낙 변호사 시절 날아다녔던 분이라 감사하게도 정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쳐. 이미 부검 결과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사인모를 돌연사라고 판정이 났고 그동안 네 아빠가 나한테 했던 얘기들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했던 얘기들만 봐도 막내네가 범인이 아니란 건 확실하지. 감히 재산을 탐내서 막내네를 골로 가게 해? 너네가 그러고도 형제냐? 너네 아빠가 참 불쌍하다. 평생을 못 바쳐 일한 결과가 이거야. 나 원참 어이없다. 아주버님, 어떻게 우리 장남편에 안 서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시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노하실 일이에요. 재수 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이랑 짝짝꿍. 얼마나 내 동생이 외로웠을지 참 불쌍하네요. 아니, 아주버님이 뭘 안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희생도 안 하나요? 참나. 재판은 참 길어졌고 2년 7개월의 길고 긴 싸움의 끝으로 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남매들은 결국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당당했지만 결과가 참 이렇게 되니 아버님 뵙기 죄송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남아있는 재산을 형제들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아버님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모두 똑같이 배분을 하길 원하셨고 대신에 놀라운 건 저희 남편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사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반전이었고 큰 아버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난 형제들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였답니다. 아파트라니 정말 저희도 이럴 줄은 몰랐었거든요. 축하해. 이제 발 뻗고 자도 될 거야. 참 자식들이라고 어찌 저러는지. 그래도 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너희 네 덕에 정말 행복해했어. 가끔 전화하면 항상 막내네랑 밥 먹었다고 자랑하고 고맙다. 그래도 네 아빠한테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스럽죠. 그래도 큰아버님 덕분에 이 사람 누명도 먹고 다행이고 감사해요. 네 아빠 아파트 살 때 얼마나 기뻐 보이던지.
네 엄마랑 네 형제들 모르게 해야 한다고 엄청 그러더라. 네 아빠도 본인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자식을 아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야. 너희들한테 아파트가 무사히 상속될 수 있어서. 고맙다. 네 아빠한테 잘해줘서. 아파트가 저희 소유인 것을 알자 역시나 형제들과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그것마저 배분해달라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뭐든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남매였어요. 내가 장남인데 그것도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아파트도 올라서 한 13억 하던데 우리 오남매 딱 나눠 가지면 되잖아. 솔직히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군 더 갖고 누군 덜 갖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장남인데 진짜 많이 양보한 거야. 오빠 말이 맞아. 솔직히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디 핏줄이 달리 핏줄이니? 아빠도 네 앞으로만 해놨지. 아마 나눠 가지라고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팔아서 우리도 배분해줘. 그래야 옳지. 형 누나 진짜 뻔뻔하다. 나 절대 그렇게 못해. 아빠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못살게 돈돈거렸어? 절대 못 주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이제 엄마고 형들 누나고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불쌍한 아빠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욕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이 사람 고소하기까지 하고 진짜 뻔뻔해 극치지. 벌금이나 내. 무고죄로 사람 하나 골로 만들려고 했으니. 진짜 웃기네요. 아파트를 달라니. 뭘 잘했다고 당신네들한테 주겠어? 절대 못 주니까 욕을 하던지 돌을 던지던지 마음대로 해요. 네가 우리 막내 조종한 거지? 우리 착한 막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등 돌릴 순 없는 거야. 얼른 아파트 내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땅 팔아서 본인 도와달라고 아버님한테 사정하더니 이제 아파트까지 욕심나요? 그만해요 진짜. 우스우니까. 돈 때문에 양심까지 저버리지 말고 이제라도 반성하고 새 사람 되세요. 그게 올바른 길이니까. 저희는 그날 이후로 형제들과의 연을 모두 끊었습니다. 아파트를 뺏어오려고 시어머니의 눈물쇼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오고 생쇼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참 지금 생각해도 아버님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너네 형이랑 나눠 가져라, 응? 엄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집에 장남이 잘 돼야 일어서는 거지. 어떻게 그래? 엄만 큰형밖에 모르지? 아빠가 참 불쌍해. 이 모든 원인은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식들만 잘 가르쳤어도. 뭐라고? 뭐가 나 때문이야? 니네 아빠가 미련한 거지? 가장이 그 정도 희생도 안 해?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 아파트를 해놔? 진짜 본인들밖에 모른다. 됐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한텐 어차피 큰형밖에 없으니까 지지고 볶고 사시라고요. 고양 것.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깟 몇 푼 안 되는 땅을 뭘 어쩌라는 거야? 아휴, 어이없는 양반.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사실상 땅은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값을 하진 못했어요. 나눠 가졌을 때 본인들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를 노린 거랍니다. 저희 아파트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여서 알짜배기였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한테 저희는 우러나서 한 행동이었지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참 길고 긴 인연이 끝이 나고 지금은 남편이랑 아버님을 많이 추억하며 살고 있어요. 한 세월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살다 가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마음이 편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가끔 남편이 술을 먹을 때면 아버님 생각에 매우 많이 우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적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효도는 달리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살아계셨을 때 많이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삶이 마주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친정 부모님께 더더욱 잘하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홀어머니의 맏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여러 번 선을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저를 만나고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였죠. 저 역시 집안에서 빨리 결혼을 하라며 재촉을 하면서 남편과 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줄줄이 남편 밑으로 있는 동생들의 빨래까지 모두 맡아가면서 살림을 해야 했죠. 예, 너는 친정에서 배운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렇게 시집만 덜렁 보낸 거야? 정말 양심도 없지.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는 빨래를 구분해야지. 그냥 막 놓고 빨래를 하면 빨래가 되니? 거기다가 손빨래 해야 하는 것들은 손빨래를 다 해야지.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빨래 구분도 할 줄 모르고 살림하는 애가 어디 있니? 빨리 네 시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애들이 옷이 엉망이 되었다면서 난리잖니. 형수님, 빨리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빨래물이 다 빠져서 이렇게 다 염색돼 버렸잖아요. 아니, 눈이 있으면 흰 빨래, 색깔 빨래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도련님, 죄송해요.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구분이 안 되었나 봐요. 죄송하다면 이게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아니, 빨래를 할 줄 모르면 엄마한테라도 물어봐야지. 이게 뭐예요? 그래, 너는 물어볼 줄도 모르냐? 입이 있으면 뭐하니? 밥 처먹는 데만 사용하는데 입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일을 해야지. 시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처음 집안 살림을 해보았던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되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자식들을 보면서 참았어요. 자식들은 알아서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곳으로 취업을 했죠. 내 평생의 자랑은 자식들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와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없었을 뿐,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신, 이번에 중기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알죠? 이제 대학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는데 학원을 하나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학원은 무슨 학원? 엄마가 된 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안 알려줬어? 그거 다 땅바닥에 돈 버리는 일이야. 생활비 받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학원이나 보낼 생각을 해?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 학원비만큼 벌 수나 있나? 누구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학원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도 요즘은 대학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애들도 많은데요. 당신이 좀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봐요. 애들 친구만 봐도 다들 대입 준비하느라 바쁜데 우리 애들은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다 당신 닮아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날 닮았으면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어디 있겠어? 아이들 공부하는 거 당신이 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돈 쏟아 붓는다고 그게 되겠냐고. 하여튼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나 써서 해보려고들 하지.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들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 아까워. 내가 뼈 빠지게 벌면 뭐해? 집구석에는 이 돈들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하는데 학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당신도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당신 솔직히 밖에서 돈 버는 것 말고는 집에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생활비 하라고 주는 돈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생색을 내요? 생색? 그럼 나 이제부터 생활비도 안 줄 테니 알아서 한번 생활해봐. 그렇게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남편에게 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어요. 자신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남편 아빠 역할을 다 한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남편도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지만 이런 생각 차이 때문에 여러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게 꼬리표 달기 쉬운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만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가정에는 소홀했지만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상사가 하라는 일은 모두 다 할 정도였죠. 심지어 상사가 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를 불러 도우러 가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내일 별거 안 하지? 내일 가서 부장님 댁 김장 좀 도와드리고 와. 제가요? 갑자기 김장은 무슨 일이에요? 아, 그냥 가서 하라면 해. 무슨 말이 많아? 부장님 사모님이 김장하는데 사람이 없대. 직원들이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당신 갈 수 있다고 했어. 아니, 무슨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부장님 눈밖에라도 날 거야? 이제 승진도 해야 하는데 부장님 눈밖에 나면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다 올 거냐고. 네, 그냥 제가 밖에서 어떻게든 돈 벌어 올게요. 당신이 뭘 해봤다고 돈을 벌어.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월급이지. 되고 내일 당신 간다고 했으니 가서 김장 돕고 와. 안 가면 생활비는커녕 이 집에서도 다 내쫓을 줄 알라고. 남편은 상사의 김장날에도 제가 가서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내쫓을 거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이 승진을 하면 가장 덕을 보는 것이 나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연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다 분가를 한 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만 보고 살았어요. 다들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연락이 왔었죠. 당신, 이번 달은 생활비가 좀 적게 들어왔어요. 아, 그거? 이번 달에 동생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줬어.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생활비에서 뺏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들 다 생각하고 쓰는 건데. 뭐? 이거 당신이 벌어서 쓰는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활비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이라도 미리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당신이 나가서 나만큼 벌어서 와. 그러면 내가 당신 하는 말 들어라도 줄 테니까. 남편은 우리가 아닌 다른 가족들은 누구보다 애틋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모두 다 퍼주기만 했었죠. 이걸로 다투는 날이면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만큼 벌어오라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다 돌아올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애는 대학 입학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데 거기에 좀 신경 써주면서 이야기도 해주면 좋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서 크는 거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은 다 챙기고 나왔는데 뭔 고민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그게 다 나중에 돌아온다고. 뭐 사회생활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아는 건데 집에만 있는 당신이 알기나 하겠어? 이건 사회생활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한테 잘해줄 거란 보장도 없고 솔직히 뒤통수나 안 치면 다행 아니에요? 뒤통수? 내가 그런 사람들 구분도 못할까봐? 내 주변에서 뒤통수 칠 사람은 당신밖에 더 있어? 허구한 날 내 돈 쓸 생각이나 하면서 나중에 재산이나 나눠달라고 하지나 말라고. 남편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뒤통수 칠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 남편 주변 사람들은 남편의 월급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기는커녕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었던 저와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점점 남편에게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남편 역시 가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아이들도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많아 아빠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서서히 제 삶을 찾고자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남편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밖에 자주 나가는 것 같아. 집안일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집안일을 안 해요. 거기다가 집에 이제 당신이랑 나랑만 있는데 할 집안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녁도 안 차리고 매번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잖아. 그건 가정주부인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제부터 저녁을 집에서 먹었다고? 그리고 저녁에 나가기 전에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나가고 밥상만 차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도 요즘 집에도 통 안 오고 당신이 작정해서 나 애들이랑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왕따요? 당신이 자초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남편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번 저녁도 약속이 있다면서 홀로 먹어야 했던 날이 매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녁마다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오히려 약속이 있어 나가는 저를 보고 가정주부의 일을 안 한다며 타박하기 일쑤였죠.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한 시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이없었지만 내가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면 계속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알게 되었죠. 우연히 남편 회사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고 부장님 아내분 되시죠? 저 부장님 직속 부하 직원입니다. 그때 한번 회사에서 뵀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요즘 고 부장님 바쁘시죠? 아마 승진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다 보니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회사에서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 고 부장님, 아니, 고 이사님, 점점 편해지실 겁니다. 네? 고 이사요? 아, 아직 이사님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서프라이즈로 이야기하실 모양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나 봅니다. 이사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 네, 그럴게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승진을 하면서 고위 관리직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속였던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동안 절대 들어가지 말라던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서재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있다가 나오곤 했죠. 거기다가 서재를 나오고 나서는 열쇠로 잠가버려서 청소를 할 때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곳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외면해 오던 현실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열쇠를 두었던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외도도 하고 있었고 몰래 자금을 뒤로 빼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다투면서 나눈 메시지들과 집안일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사진들을 모두 찍어놓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유책 사유를 묻기 전에 저의 유책 사유를 만들어 이혼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오늘은 집에 있네? 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요. 당신 오늘은 저녁 같이 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건 그렇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통 안 보이는 거야? 애들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큰애는 신입이라 일하느라 바쁘고요. 요즘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일도 바쁜 것 같고. 일은 무슨? 부장이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지. 이번에 승진 시험도 봤다고 한 거 아니에요? 승진됐으면 어련히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겠어? 안 되니까 따로 말 안 한 거잖아. 하여튼 눈치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저에게 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마음으로는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는지 갑자기 몸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던 저의 상태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집에 서류를 놓고 왔다며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해오기도 했죠.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발장에 서류 하나 놓고 왔는데 그거 좀 가져다 줘, 지금. 아, 여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 시키거나 킥 불러주면 보낼게요. 아, 중요한 서류란 말이야. 그거 당장 안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아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프기는 뭐가 아프다는 거야? 그냥 택시 타고 왔다가 다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른 가지고 와줘. 도저히 집 밖으로 나갈 몸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가지고 가요. 내가 가지러 갈 수 있었으면 전화도 안 하지 않겠어? 아, 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와. 남편은 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선 놓고 간 서류가 급하다고 하니 택시를 타고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서류를 챙기고 가게 되었죠. 남편은 급한 서류였는지 택시를 내리는 곳까지 와서 서류를 받아들고 서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택시비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당신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뭐? 나 급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몸 괜찮은 것 같으니 버스 타고 가던가. 서류 챙기느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서 그래요. 몸도 안 좋고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하다. 회사까지 와서 구걸이야? 어떻게 된 게 돈을 못 가지고 가서 안달이야? 이래서 뭘 시키면 안 된다니까. 에휴. 나 당신 서류 가져다 주려고 여기까지 아픈 몸 이끌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어? 택시비는 무슨? 이거 줄 테니까 버스나 타고 가. 남편은 택시비 2만 원 대신에 2천 원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2천 원을 주워들고서는 몸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섣부르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의 모욕을 복수로 대갚음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도 적게 받았고 시집살이도 고됐어요. 거기다가 부정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선 남편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남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블랙박스 영상 먼저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생활비를 받았던 통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 재산이나 이런 건 알고 계시나요? 우선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고 나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월급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결혼하신 지 30년이 되셨으니 이혼하시면서 재산은 어느 정도 분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증거들을 먼저 찾아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변호사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바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동안 받았던 생활비 내역을 보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어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통장에서 일정한 주기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입금자명을 살펴보니 전 임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찾아서 보니 회사 통장 계좌와 비슷하더라고요. 입금자명으로 있는 전 임직원은 남편이 승진하기 전에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승진해 이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승진 과정에서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저는 이 내역을 모두 뽑아들고 남편의 회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과 연결을 해달라는 연락을 남기게 되었어요. 얼마 후 회사 인사팀에서는 문서를 전 임직원에게 보내왔고 그 사람은 저를 찾아왔죠. 안녕하세요. 저 고 부장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인사팀이 갑자기 복귀 서류를 보내와서 물어보니 전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차저차 물어보다 사모님께서 서류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남편은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고 부장님, 고 이사님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전출 과정에서 제가 보낸 서류가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네요.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이사님께서 회사 직원과 만나고 계셨습니다. 다들 쉬쉬했었는데 이사님께서 회사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발견하고 바로 이사님께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던 터라 대신했다고만 말해주면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이 사실을 윗선에 알렸는데 이미 이사님께서 제가 했던 일이라고 직원분이랑 입을 맞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뭐 제대로 해결은 안 되었고 전출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냈던 거네요. 네, 다들 시시하고 넘어가다 보니 확실하게 밝혀줄 사람이 없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제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 증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걸 받고 싶은데요. 아, 저는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임직원은 증거 자료를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남편과의 헤어짐을 준비하였어요. 미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아빠는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더군요. 씁쓸하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회사에서는 남편의 횡령 사건을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죠. 남편은 제가 이혼 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요즘 안 그래도 회사에서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겠어? 스트레스? 당신이 나한테 준 스트레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어디서 스트레스를 얘기해?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자꾸 이렇게 하면 생활비 한 푼도 못 줘. 그깟 콕딱지만한 생활비 안 준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당신 외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미 우리 사이에 애정이라는 게 있었나? 겨우 부모라는 명목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유책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해? 당신이 준비한 만큼 나도 준비했어. 이거 왜 이래? 소송하면 어차피 진흙탕 싸움이야. 힘 빼지 말고 소송 취하해. 내가 왜? 변호사는 내가 질 확률이 없다는데? 당신이랑 이참에 이혼하고 나 새로운 삶 찾을 거야.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냥 얌전히 내 와이프란 이름만 달고 살면 생활비 주겠다잖아. 코딱지만한 생활비 너나 가져. 어디서 뻔뻔하게 생활비를 노네? 생활비는 됐고 위자료나 준비해. 뭐? 위자료? 당신 진짜 돌았어? 그래, 돌았다. 당신 위자료랑 상간녀 위자료랑 같이 받으면 꽤 쏠쏠하겠네. 거기다가 몰래 재산 빼돌렸던 것도 나누면 쏠쏠할 거고. 몸 아파 택시비 달란 나한테 2,000원 날렸지? 난 2천만 원 위자료 청구서 날릴 테니까 잘 받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 청구를 취하하라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편의 말에 그깟 생활비 몇 푼이나 한다고 저렇게 유세인가 싶었네요. 나이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산다면 내 앞길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깨진 부부관계라며 항변을 하였죠. 다행히 전 임직원의 조력으로 훨씬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사건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엇보다 화를 냈던 부분은 역시나 재산 분할이었죠. 뭐?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가? 위자료도 모자라서 재산 절반을 달라는 게 말이나 돼? 지금까지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살았는데 한평생 일만 하면서 벌었던 돈을 당신이 왜 가져가?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만 가정을 위해서 일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난 내가 더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아이들 지금까지 잘 키우고 살았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그럼 내 몫도 줘야지. 못 줘. 가지고 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어디 집에서 놀기만 한 주제에 돈을 가져가겠다고 해? 놀기만 해? 당신 지금 입은 옷, 매일 먹는 밥,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청소까지 모두 내가 했는데 놀았다고? 겨우 아침에 일어나는 것밖에 못한 주제에 지금까지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았던 나한테 이따위 대접을 하는 거야? 당신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이렇게 못난 줄 몰랐네. 염치라는 게 있으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긴 염치가 없으니까 남들한테 지 잘못 뒤집어 씌웠겠지. 뭐? 당신 뭐라고 그랬어? 당신 직원 말이야. 당신이 딴 여자 만나면서 회사 돈 횡령한 거 누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직원 억울하게 자천되었더라? 그거 잘도 숨겨서 사람 억울하게 만들었던데? 이 사람이 진짜? 역시 당신이 내 뒤통수 칠 줄 알았어. 뒤통수? 웃기지 마. 난 뒷뿐만 아니라 앞도 다 칠 거니까 두고 봐. 그동안 편했지? 당신 손안에 있다고 얼마나 무시했어. 네 잘난 능력 너 혼자서 다 해낸 거라 생각해? 웃기지 마. 넌 내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일 뿐이야. 전 남편의 몰락을 위해 냉정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저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항변을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남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멍청하게도 남편은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도 외도를 인정했고 위자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죠. 재산 분할 소식이 시모의 귀에 들어갔는지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미야. 우리 큰애랑 다시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니? 애가 자기 잘못 반성하고 있단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미 너는 실수 한번 안 하고 사냐? 그게 실수라면 저는 평생 실수 한번 안 할 것 같네요. 참 너 잘났다 정말. 이래서 큰애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안 사람이 이렇게 깐깐하고 냉정하니 무슨 재미로 결혼 생활을 했겠니? 같은 여자가 봐도 네가 너무 딱딱한데 밖에서는 부드러운 사람들밖에 없으니 밖으로 돌지. 이게 다 너 잘못도 있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 보거라. 제 속 뒤집으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있을까 싶어 오신 건가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막말로 그 재산 네가 번 것도 아닌데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역시나 하나도 달라진 건 없네요. 그렇죠? 재산 반은 제가 가져갔지만 반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그거 이미 다 쓰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하나도 안 쓰고 고이 남겨두고 있는데 이미 다 쓴 거라면 그쪽 상황이 거지 같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 보네요. 분할한 재산은 남편이 번 게 아니고 같이 만든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 몫을 받은 거고요. 그게 어떻게 네 몫이야? 돈 한 푼 안 벌어본 네가 어떻게 네 몫이 있을 수가 있어? 남편 멍청한 게 누굴 닮았나 했는데 찾았네요, 어머님.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했고요. 몫을 따지고 싶으시걸랑 법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한번 따져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그리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남이니까요, 아주머니. 재산도 줄어들었는데 심지어 횡령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남편은 회사 이사직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과 만나고 있던 상간녀도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변변치 않은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이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경제적으로 의존을 했고 남편의 쓸데없는 호의는 계속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남편은 꾀재재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밥 좀 주라.
며칠 동안 도시락만 사 먹었더니 속이 부대껴서 미치겠어.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생각이 나서 염치 불구하고 왔어. 제발 밥 조금만 먹게 해줘. 진짜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된장찌개 하나 못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나이 50 먹고 밥도 하나 혼자서 못 차려 먹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이리저리 알아보곤 있는데 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줘. 우리 집 다 망해서 재산들도 다 처분했어.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왜?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놀고 먹는 거라며. 나가서 자기만큼 벌어오라며. 어쩌지?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되거든. 된장찌개 먹고 싶거든. 그쪽이 만나던 상간녀한테나 가서 해달라고 해. 어디서 밥 타령이야? 그럼 밥 좀 사 먹게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 2만 원이나 쓰려고? 당신 수준에는 2천 원짜리가 딱이야. 몸이 아파 택시비로 2만 원을 달라고 했던 저에게 회사까지 찾아와 구걸이나 하냐며 2천 원을 던져주었던 남편은 1년도 안 돼서 저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불쌍하던지요. 2천 원을 던져주고 남편을 보내고 난 후 저는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찾아와 비는 남편을 보며 이제는 용서해주고 살만하지 않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봤을 때 그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이제야 주인공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상태라 현재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사건의 시작은 시모가 원래 입이 좀 가벼우신 편인데 약간 흥분을 하시면 아무 말이나 막 뱉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가족들 대부분이 그냥 흘려듣긴 하지만 시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몇 번 있었죠. 모두가 서로 헐뜯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최대한 조심히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완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간단하게 술을 드신다는 걸 분위기 때문인지 좀 무리하게 술을 드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그만 드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시모는 모처럼 한 가족이 모인 게 좋아서 그런 거라며 점점 더 술의 양을 늘리셨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서 남편은 묵묵히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희를 집중시키셨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네요.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봐라.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몸도 점점 약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싶은데 너희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김에 내 생각을 얘기하마. 너희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을 거다. 그동안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잖아? 그래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들도 아니라서 내가 정한 결정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한다. 너희들이야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재산을 나눠주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불릴 수야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개개인마다 능력이 다를 거 아니야? 나는 너희 아빠가 살아생전 힘들게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줄 때 학력별로 나눌까 하거든. 내 아들들이야 어차피 다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바로 내 아들의 배필이자 우리 집안의 며느리인 너희들이잖아. 돈을 불리는데도 경제관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도 내 아들과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도 더 편할 테고. 이 나이 먹고 너희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맨날 까먹고 있는 모습만 보면서 속 태울 수는 없잖니?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했다. 막내 며느리의 학벌이 제일 좋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테고 다음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분배를 받을 거다.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가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갈 것 같구나.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이니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일을 제기해도 된다. 크게 반대하는 거 없으면 이대로 진행할까 하는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나 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제일 학벌이 좋지 않으니까 재산 분배를 적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예 차별대우 아닌가요? 뭐든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선 이건 싸움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할게요. 더는 가족들끼리 싸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자식들 먼저 따로 모아서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죠. 대놓고 이 사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방금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저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다들 나랑 같은 생각이지? 재수 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너무 황당하네요. 잠깐만요.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저도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제 인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집 갈 때 좋은 조건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노력의 차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큰형님, 작은형님보다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제가 좋은 학력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도 형님들보다 보는 눈이 훨씬 더 밝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하신 결정 저는 따르도록 할게요. 이번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저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거나 아니면 집안의 장남이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식상한 의견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막내 동서가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 생활하는 건 맞지만 경제적인 눈은 제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며느리들 중에 돈에 대한 개념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저 아닌가요? 막내 동서는 그냥 회사를 다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도 벌고 절약 정신도 투철한 세무사인 제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저도 꽤 이름 있는 대학 나와서 세무 일을 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보단 제가 훨씬 더 조건이 괜찮다고 봐야죠.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재산 받겠습니다. 남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한마디에 가족들 모두 흔들리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눴었는데 재산 문제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더군다나 며느리들의 개인 능력을 보고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건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중졸인 저 때문에 남편이 받게 될 재산이 적어지는 거였어요. 집안의 환경이 어려워서 중졸을 하고 바로 사회로 나와 일을 시작해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도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너무 불공평하다면서 반박을 했지만 둘째, 셋째 동서는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시모가 혹하게 되자 막내 동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 얘기하면서 둘째 동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크게 나서지 않는 모습에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따로 대화를 하길 원했어요. 그제서야 둘째 시동생이 입을 열었네요. 형, 정말 속 보이는 거 알아? 장남이라서 어머니의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의견에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럼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면 되잖아.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형수님이 중졸이라서 그래?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든 그건 중요치 않아. 괜히 돈 문제로 가족 간의 사이에 금이 갈까봐 그러는 거다. 벌써부터 서로 돈 문제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 재수 씨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막내 재수 씨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져 버렸는데 이게 가족 간의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이 이런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차별을 둬서 왜 싸움을 부추기냐고요? 언제나 현명하셨던 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 형제들도 각자 다른 대학 나왔는데 저는 서울대 나왔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아무리 이 사람이 중졸을 나왔어도 형제간 학력으로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실질적으로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니? 전부 며느리들이 하고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많은 재산을 무턱대고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토달지 마라. 둘째, 셋째 너희들은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오르시는 게 돈이라는 건 배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형님은 중졸밖에 안 나오셨으니 당연히 경제관념이 떨어질 수밖에요. 잘 생각하신 거예요.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알게 모르게 개개인의 능력을 따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할게요. 큰형님은 중졸이라 몇 푼 받지도 못하겠어요. 이래서 집안 환경도 무시 못한다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님 부모님을 탓해야죠.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일찍 사회로 뛰어들었으니 당연히 남들보다 배운 지식이 모자란 거죠. 집안 유전자를 봐도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저희 애들은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형님 애들은 중간도 겨우 턱걸이 한다면서요? 걔들이 커서 똑같은 길을 걸을 테고 결국에는 뻔한 회사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겠죠. 그래서 집안의 학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수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싸움을 부추기겠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왜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래? 괜히 형수님 때문에 재산을 제일 적게 받게 됐으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예상했던 일이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터지고 말았습니다. 셋째 동서는 저에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 삶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을 하고 있었네요. 배운 것도 없는데 집안의 제일 큰 형님이라고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겠죠. 이것저것 시키기라도 하면 항상 입이 나왔었는데 속으로 제가 중졸밖에 안 나왔다는 걸 무시하고 있었을게 동서의 한마디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시모는 가족끼리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거침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주거리 삼아 술을 들이키고 계셨어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시모가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거였고 참다 못한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가져가게 되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할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솔직히 어머님께서 주시는 재산을 받는다고 삶이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고작 재산 몇 푼 된다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막말을 주고받는 건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것 같아. 동서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 나왔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많이 받고 싶겠지. 하지만 돈을 받고 나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인연 끊을 거야?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지금 하는 행동들은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다고. 어머님 봐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즐기고 계시잖아. 이런 모습을 안주거리 삼고 계신 거 안 보여?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서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리의 싸움이 의미가 있을까? 다들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 다들 파악도 못했잖아. 모든 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이상 섣부른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나중에 분명 후회가 뒤따를 거야. 내가 비록 중졸밖에 안 되지만 사회생활을 정말 오랜 기간 경험해 온 걸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돈 때문에 사람 망하는 거 정말 많이 봐왔어.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얼굴 봐온 시간이 얼마인데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거야? 중졸인 주제에 교수 나셨네. 네가 그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어차피 애들은 중졸인 너의 말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내가 돈을 안 주겠다고? 재산이 얼마인지 말을 안 해서 불안하다고? 지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금액은 총 10억이고 분배 결정이 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거다. 둘째, 셋째 중에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조건이 좋은 며느리와 내 아들이 7억을 가져갈 테고 그 다음이 3억을 가져가게 될 거다. 큰 며느리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가만히라도 있으면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을 수나 있지. 어쩜 말하는 게 남아있던 전까지 떨어지게 만드니? 술맛도 다 떨어졌다. 돈 주면 감사하게 받을 것들이 어디서 착한 척이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쓸데없이 입을 놀리셔서 왜 어머님 심기를 건드세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에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님, 그런데 재산 분배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반반도 아니고 7억에 3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7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4억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7억을 받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조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큰형님 쪽은 재산 분배가 없다고 하셔서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동서내외들은 벌써 시모가 조만간 넘겨주겠다는 말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보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제 팔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먼저 집에 들어와 진정되지 않은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들이킨 남편이 무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속을 알 수는 없었지만 들춰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의 기간이 지났을 때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고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더 무거워진 상태였죠. 이미 서로 각자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재산 분배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하려고 부른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니?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많은 재산을 분배받게 될 아들은 둘째고 나머지는 막내 아들이 가져가게 될 거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인 너는 땡전 한 푼도 없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왜 두 번째로 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하신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그래도 세무사 일을 하고 있잖니. 그럼 돈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 너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겠어? 그래서 결정한 거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둘째 며느리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7억을 가져갈 거고 막내 며느리 집안은 3억을 가져갈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 나는 둘째 며느리 집에서 지낼까 하는데 괜찮지? 7억을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나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니? 이런 건 내가 말을 안 해도 먼저 같이 살자고 물어봐야 하는 건데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게 바쁜 거야? 내 아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둘째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7억 받아야지.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갑자기 결정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많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금 당신 7억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허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기회 흔치 않다는 거 몰라? 형님이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돈보다 함께 지내는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그 7억 저한테 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안방 내어드릴 테니까 저희 집 오시라니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냥 저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여쭤본 거잖아. 저 같으면 어머님 없고 저희 집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 전부 다 봤거든요. 어머님,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시게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실 거면 처분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희 주시는 건가요? 그럴 생각이다. 이 집 처분하고 나온 금액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둘째 동서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었고 시모는 먼저 둘째 동서네외 집에 들어가 살겠다며 집이 처분되는 즉시 재산까지 포함해서 주겠다는 말에 시모는 둘째 동서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시모의 집이 처분이 되면서 둘째 동서 내외에게 약속했던 재산을 줘야 하는데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동서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 동서 내외한테도 재산을 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둘째, 셋째 동서 내외는 한계치에 도달했는지 결국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는 둘째 동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시모와 동서 내외들이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네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니? 내가 얘기했지. 좀 더 기다리라고. 시엠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핑계만 대시고 약속했던 재산은 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어머님은 저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10억이 있긴 하신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들어가 있으시다면 왜 안 보여주시는 건데요? 설마 잠깐 사이에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믿음을 안 주시잖아요. 글쎄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내 재산을 전부 다 주게 된다면 나중에 나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 저희가 왜 어머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0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당장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저도 정말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다니까요. 약속을 지키셨으면 실행에 옮기셔야죠. 당장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저희가 받은 금액은 1,000원짜리 한 장 없다고요. 어머님 집 처분한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내 통장에 들어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편함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됐을 때 나눠주도록 하마. 큰 돈을 쥐고 있다가 막상 너희들한테 전부 다 나눠줄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하고 불안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돈이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10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 가족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쥐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있다니까. 내가 나중에 보여준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둘째 며느리가 재산 안 준다고 이젠 밥까지 굶긴다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 되겠어? 일단 외식이나 하러 가자. 어머님, 이 사람이랑 저번에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10억이라는 재산 없으신 거 맞죠?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었대요. 누구보다 이 사람이 아버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죠. 혹시 저희들한테 거짓말 하신 건 아니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누가 믿겠어요? 내가 있다면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의심하는 거야? 다들 내 재산 안 가지고 싶어?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다. 너희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 그래서 쉽게 내놓지 못했었다. 시모는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져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길래 점점 사태는 심각해졌고 둘째 시동생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여는 순간 시모는 가방을 움켜쥔 채 저희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둘째 시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의 품에 있던 가방을 뺏었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탈탈 털었는데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통장을 펼치는 순간 사색이 든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고 둘째 동서가 급하게 달려가 통장을 뺏어 들어 확인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시모의 통장에는 10억이 아닌 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10억이라는 금액은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모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죠. 둘째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들 침착하라고 화를 내더니 시모에게 다가가 집을 처분한 돈은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알려줘야 도와줄 거 아니냐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하자 시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에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는 동네 지인들과 여행을 하던 도중에 카지노에 잠깐 발을 들인 적이 있었는데 번쩍거리는 조명과 함께 여러 가지 놀 것들이 많아 한참 동안 재미를 보다가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태워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걸 내보이는 순간 저희 가족 모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정말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벌써 돈을 조금씩 써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을 찾는 액수가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돈이 바닥이 나게 되자 시모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기로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꾸며오고 계셨던 거였어요. 집을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에 털어버린 시모는 둘째 동서네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결국 이 사실이 전부 밝혀지자 둘째 시동생은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막내 동서네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거에 저희도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였죠.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아버렸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결국 장남인 남편이 시모를 모시게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저녁 저에게 대화 좀 하자면서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그런데 명함 한 장을 쥐어주더라고요.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명함을 저에게 왜 줬는지 알 수 없어서 남편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에게 그동안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았고 너무 놀라 급하게 안방에 보석함을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우리 금품들 다 어디 갔어? 설마 우리가 외출한 사이 어머님이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서 팔으신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숨겨놨어. 어제 잠깐 당신이랑 외출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집 청소를 하고 계셨잖아. 그런데 금품함을 뒤적거린 흔적이 보이더라고. 혹시 몰라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계속 발뺌하길래 나중에 돈을 드린다니까 그제서야 주머니에 있던 우리 결혼 반지를 꺼내시더라.
그래서 내가 금품함에 있던 귀중품들 전부 다 숨겨놨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알아본 곳이거든. 그쪽으로 모시는 게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야. 우리도 언제까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 너희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너 손에 쥐고 있는 그 명함 이리 좀 가져와 봐라.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진다고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가서 요양 좀 하세요. 1인 내놔보래도? 이건 뭐야?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여기에 보내고 너희들은 편히 살겠다는 거지?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다. 됐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하마. 나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고 있어. 용돈도 안 주니까 금품에 손을 댄 것 뿐이라고.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명함에 있던 단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이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둘째, 셋째 동서내외는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조금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모는 자기 통제 제어 불능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평생 그곳에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시모 때문에 집안 전체에 불화가 생겼고 현재 다들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그래도 시동생들을 잘 설득시켜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동서들이 시모에게 돈 나가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네요. 이 문제로 인해 분명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겠죠.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에게 불행을 주게 됐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